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류권홍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논의를 할 것은 요즘에 우리 사회에 수소 이야기가 많이 뜨는데요.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환이라는 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인데, 이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변화가 와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킬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오래 못 살겠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수소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의 추진 현황,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소 에너지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수소 에너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책화됐는가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 이게 생태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생태계의 특징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수소 사회로의 전환, 수소 에너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미래가 올 수 있는가 하는 현실성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에너지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보면 빅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빅뱅이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는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즉 모든 것이 에너지와 관련이 되는데, 그럼 지구로 들어와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맨 먼저 혁명이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인데요. 그 혁명의 원인은 소와 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노동력보다 소와 말이 하는 노동력이 훨씬 더 강하고 크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석기 혁명이 가능했고, 그때는 사람, 소, 말, 축력을 이용해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었지요. 그러다가 그 역사가 아주 오래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획기적인 전환이 오는데, 그게 1350년대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사람이 엄청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노동력이 없어진 거죠. 즉 농노든 노예든 그 신분의 상태를 벗어나서 그냥 간단히 일을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뭔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때 영국을 중심으로 석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혁명 1750년 중반 그때쯤 해서 발생된 산업혁명이 석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큰 에너지의 전환이죠. 아주 빅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석탄 중심으로 발전이 되다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화석연료, 석유가 쓰이게 됩니다. 이 석유가 중심으로 쓰이게 된 원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전쟁에서 비행기 띄우고 탱크 다니고 장갑차 다니려면 석유가 필요한 거예요. 석탄 떼서는 안 되죠. 예전에 배도 석탄으로 달렸는데 석탄에서 석유로 전함을 구조 전환한 게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이후로 이게 석유가 석탄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고 가치 있다. 그래서 이제 석유의 시대가 왔죠. 그런 이후에 1970년대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발생하는데요. 그때는 그렇다고 석유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인 면 때문에 이게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안이 뭐냐? 그래서 고민한 것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유, 석탄, 가스가 메인인 건 확실한데, 그 이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후변화를 알게 됐고 인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화석연료를 쓰다가는 지구가 종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대안을 내세우자. 그것이 바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소가 뜨는 겁니다. 신재생과 그러면 수소가 어떤 관계고 왜 이렇게 뜨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 현황을 보면 먼저 작년 1월 17일에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로드맵의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비전은 수소차 및 연료 전지를 양대축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를 바꾸는 건데 수소차는 수송을 바꾸는 거고요. 연료 전지는 발전소를 바꾸는 겁니다. 수송과 전력 생산에서 이 두 가지 축을 기본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선도 국가가 되겠다. 이건 뭐 희망이니까요. 그래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이것도 희망이니까 그대로 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린 수소는 정말 CO2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전기를 모아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그러면 수소가 생산되는데 정말 그린이죠. CO2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정책은 우리가 충분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수소를 어디서 빼느냐면 천연가스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는 이미 화석연료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린 수소라고 하지 않고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에서 개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수소를 빼내는 거에서 앞으로는 신재생을 통한 정말 청정한 수소 사회로, 수소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경제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공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 중단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이고요.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화석연료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전관리가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수소가 위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화석연료들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석유, 석탄, 가스는 이미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수소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소 경제의 개념들을 보시면 큰 흐름은 천연가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석유, 가스, 수소 이런 산업은 스트림 산업이라고 그래서 물과 비슷합니다. 저수지에 담아놓고 생산이죠. 그리고 강물, 이게 이제 이 수송 과정이죠. 강물을 통해서 흘러와서 그걸 이제 정수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불순물 없애고 유해물질 없애고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공급을 하는데 석유가스도 동일합니다. 생산을 해서 그걸 파이프라인이 됐든 배가 됐든 실어와서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정유 절차를 거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동일한데, 다만 수소에서 수소 경제의 개념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수소의 생산 소스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석연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외 수입 이렇게 있는데 앞에 두 개는 국내 생산이고 밖에는 해외 수입이라 이걸 나눴나 본데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해외에서 오더라도 화석연료를 통해서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할 것인가, 소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생태계의 구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만, 즉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돼야만 요게 수소가 공급이 제대로 됩니다. 수소 인프라가 없어요. 수소 뭐 충전소도 없고 수소 파이프라인도 없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소 자동차를 가지더라도 그거 어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게 생태계 구축의 핵심인데요. 그 내용은 뒤에 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차, 그리고 옆에는 수소 충전소가 나오는데 수소차는 차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이 차량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2022년에는 8만 대, 그리고 2040년에는 620만 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2019년에 한 해에 생산한 자동차 수가 395만 대니까요. 2040년대가 되면 글쎄요, 거의 다 수소차로 바뀔 텐데 이 부분이 현실적이냐? 그건 이제 둘째 문제로 보겠습니다.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어떤 걸 메인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고 이건 정부가 이제 생각한다는 거고, 그리고 차가 굴러가려면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소 숫자를 2022년은 310개, 2040년에는 1200개 정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2019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약 11,700개 정도 되니까요. 1,200개라고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이 부분 또 그러면 충전소를 어떻게 보급하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맞느냐도 뒤에 또 논의가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수소의 공급과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은 안정적 공급 그리고 가격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안전 문제인데요. 가격이 참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얼마냐? 그럼 나중에 수소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소차 못 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제성 있게 확보를 하고 수소를 충전을 해 놓으면 이게 터지면 이 수소폭탄 이야기 들어보셨지만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안정적인 안전한 연료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연료전지 쪽에서는 발전력으로 15가기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와트면 예전에 원자력발전소, 옛날에, 지금은 1기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15개 정도, 15기 정도, 그리고 가정용은 2.1기가와트, 집에 보일러 대신에 수소 연료로 천연가스를 받아서 개지를 해서 그걸 연료로 떼겠다. 이제 이 부분도 가정용도 추진을 하고 발전용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격입니다. 물량은 1년에 526만 톤을 생산하겠다 또는 수입을 하겠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해서요. 소비자들은 비싸면 당연히 안 쓰죠. 그런데 정부가 밝히는 것은 킬로그램당 3,000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0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뒤에 다시 가격 부분에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화돼서 2020년 7월 14일, 이제 올해죠.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뉴딜에서도 현실화돼서 좀 지원을 하겠다. 결국에 돈을 좀 쓰겠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 기술 개발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이 스트림의 전부에 대해서 생산 기술, 저장 기술,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R&D 개발 부분에 연구 개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세 개의 수소 도시 울산, 전주, 안산 이 세 개 도시에 수소 도시를 조성하고 앞으로 3개 더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나라 수소 정책의 기본 프레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것은 봤고요. 그러면 수소가 뭔데,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데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소와 화석연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제일 큰 장점은 항구적이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연료다라는 거죠. 원소기호 일본이고 이 우주의 75%가 수소입니다. 우주가 시작되면서 맨 먼저 나온 물질이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무한해서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화석연료는 석탄은 500년, 석유는 200년, 천연가스 200년 이상 이 정도 쓰면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50년 지나면 석유가스가 끝난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지만 50년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물론 이제 석유 매장량 자체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정 매장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표현은 현재의 가격과 현재의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석유 양을 의미해요. 그러면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성이 좋아지면 양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전체 물량을 보면 충분히 200년 이상 석유가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갈이 문제는 아니고요. 환경과 가격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화석연료도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친환경성입니다. 친환경성, 화석연료가 CO2가 안 나온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수소 논의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입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가 되기 위한 전제는 그린 수소여야 됩니다. 그레이 수소라면 불가능해요. 즉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낸다면 이미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기본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석탄, 석유 가스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수소는 H고 화석연료는 C와 H가 결합해 있는 거죠. 그래 화학식으로는 CN에 H2N에 플러스 2라는 걸 쓰는데 이제 화석연료에서 열이 나는 게 두 개, C와 H가 붙어 있는데 얘를 끊으면서 열이 나고 이 C가 붙어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CO2가 되는데 천연가스는 C가 하나고 석탄 같은 경우는 20개, 30개 붙어 있고요. 석유는 5개에서 6, 7개까지 탄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한번 깨면 탄소가 수십 개가 나오니까 훨씬 더 CO2 발생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이니까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게 각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수소 발전이나 수소 생산, 수송의 단계에서의 안전성은 솔직히 아직 검증이 완벽히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늘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수소는 좀 비싸요. 그래서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됐고 화석연료는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재생하고도 비교가 아직 안 되고요. 훨씬 쌉니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40를 왔다 갔다 그 아래로 가는 계속 지속이 된다면 휘발유 가스 가격은 계속 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소가 따라잡아서 비슷하거나 더 싸게 공급될 건가? 그게 안 되면 결국에 또 보조금 줘야 될 텐데 그건 또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수소에너지 정책의 대상, 이제 수소에너지 정책을 한다면 그 타겟을 무엇으로 잡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수송을 중심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기존 석유를 대체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자동차 이 휘발유를 많이 떼고 다니죠. 그래서 이 휘발유를 떼고 다니면서 나오는 CO2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로 좀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미국에서는 수송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유럽에서는 발전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유럽이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조금 더 급격하게 죽이고 그걸 대체하는 게 신재생으로 막 나오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발전용으로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개발 정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이 사실 세 번째 붐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붐은 1990년 후반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CO2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 내 1970년까지 미국이 세계 석유 생산의 1등이었던 최고 많은 석유를 생산했었는데 국내의 석유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고갈되면서 2000년 초반 전까지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에너지원 문제가 에너지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하면서 그 대안으로 수소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접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 게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가 GM이 수소 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걸 기술 개발을 상당히 시켜놨습니다. 그게 1차 석유 파동 1973년에 중동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니까 대안으로 냈던 건데요. 그때 이후에 수소가 사실은 기술은 상당히 발전됐는데 붐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그때 똑같이 개발된 게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싸거든요. 원자력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수소가 죽었고 그 이후에 천연가스가 개발됐는데 천연가스에 대해서 경쟁력이 특히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발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수소 에너지 개발 붐이 EU를 중심으로 2000년 후반에 조금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환경성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를 막 짓다 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 굴린다고 그래서 쉽게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기저 발전이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기본은 이렇게 채워주거든요. 근데 신재생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요 기저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걸 못 죽이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낮에 엄청나게 남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의 가장 큰 단점이 간헐성인데요. 얘가 태양이 뜨면 발전이 됐다가 안 뜨면 안 돼요. 바람이 불면 전기가 나왔다가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생깁니다. 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을 때, 신재생이 남을 때 에너지로 수소를 생성시켜서 그걸 저장해 놨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줄어들 때 수소를 전기로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소라고 파워 투 가스죠. 이 파워는 전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더 커브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과 기저발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기저발전의 발전량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산량이 위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위로 자꾸 커지는 것은 신재생이고요. 아래로 줄어드는 것은 기저발전입니다. 석탄이나 또는 원자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배가 이렇게 이 오리배처럼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사실은 전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자력은 못 꺼요. 가동이 되는데 이거 끌 수가 없어. 석탄도 한번 껐다 켰다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오른쪽 왼쪽 보시면 저녁이 되면 퇴근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전기 켜고 밥 해 먹고 뭐 전기를 엄청 쓰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은 줄어드는데 전기 수요는 느니까 그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을 돌려야 되는데 얘네는 또 쉽게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신재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특히 유럽에서 수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 각 미국, 뭐 이런 유럽 이런 데를 먼저 보셨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에너지의 큰 생태계를 봐야 되는데요. 수소 생태계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이런 가치사슬을 가집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그림은 앞에 천연가스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플로우, 이게 스트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액화를 하죠. 수소를 액화하는데 마이너스 250 몇 도 정도로 필요해요.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62도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산을 하는데 그린으로 생산할 거냐 그레이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걸 액화하는데 마이너스 100, 200 몇 도로 올리려면 기술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마이너스 200도가 넘는 거를 배에 실어 오려면 이것도 배도 문제고요. 그걸 또 받아서 저장 탱크를 짓고 인수하는 단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액화 수소를 기화시키면 배관을 뚫어서 이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 이 가치사슬 전체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기본 틀은 이미 LNG,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전 문제와 가격 문제와 그러면 수입을 해올 때 순수하게 수소로 싣고 올 것이냐 아니면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올 것이냐 아니면 이 수소와 탄소를 결합해서 아예 천연가스로 다시 바꿔서 싣고 올 것이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성하고 가까운 문제입니다.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자체를 액화하고 수송하는 비용이 코스트가 엄청나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국내 생산은 어떠냐? 여기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인수까지의 절차는 빼고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부생수소를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부생수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생수소라는 건 화학
그 공업단지에서 뭐 이 정유 회사들이 이렇게 정유 과정에서 저절로 부생으로 뭘 전환하면서 저절로 생기는 거죠. 부산물이죠. 그 수소는 얼마 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 천연가스를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제일 큰 문제는 국내 생산의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서 싼 원자력 발전소로 수소를 물을 개질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물론 고민 사항이라는 겁니다. 수소 사회로 가겠다면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방법은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고요. 다음은 이제 수소의 생산 맨 앞 단계를 보겠습니다. EU가 2050까지의 로드맵, 이 수소에 관한 로드맵을 올해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EU가 정하고 있는 수소 생산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클린 수소, 청정 수소, 그린 수소죠. 전력에 의한 생산, 그 전기의 원은 에너지 원은 따지지 않아요. 예컨대 뭐 원자력이든 또는 석탄을 떼든. 근데 이제 또 그 원이 석탄을 뗀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전력에 의한 생산. 두 번째 신재생을 통한 생산.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청정수소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회색수소, 그레이 하이드로진이 있는데요. 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그러니까 전기라는 걸 천연가스를 떼서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안에 있는 CH4니까요. H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천연가스에는 붙어 있으니까 이걸 딱 끊어서 수소 4개씩 이렇게 추출하겠다는 거죠. 또는 석탄에서 추출한다는 겁니다. 석탄은 탄소가 20개, 30개 뭐 엄청 많으니까 여기서 추출한다는 건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호주에 가면 석탄이 엄청 매장돼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석탄을 생산해서 여기서 수소만 빼고 탄소와 나머지 뭐 아주 잡동사니 같은 많은 물질은 그 나라에 두고 수소만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밑에 있는 저탄소 생산입니다. 화석연료를 이렇게 쓰는데 CCS를 결합시키겠다는 거예요. CCSU. 그럼 이제 이걸 영어로 써서 그런데요. 카본 캡처 앤드 스토리지 앤드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빼서 잡아서 그걸 땅 속에 저장하거나 또는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호주에서 석탄을 캐서 거기서 수소만 추출하고 나머지 나오는 탄소는 그대로 땅 속에 어디에 묻냐면 기존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든 또는 기존의 석탄층이 있는 데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약 300년 이상 지나면 얘가 저절로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가 상당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그냥 화석연료를 쓰고 CCS를 통하지 않으면 화석연료 기반 생산, CCS를 쓰면 저탄소 생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소 합성가스인데요. 이건 수소가 생산이 됐는데 이 수소를 액화하고 수송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소에다가 탄소를 결합시켜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찢는 게 아니고 얘를 붙여서 천연가스 또는 다른 이 화석연료 가스, 그러니까 메탄, 에탄, 부탄, 프로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화석연료의 화학 공식에 맞는 가스들로 만들어서 그걸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LNG 방식이 될 수 있고 LPG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NGPG죠. 내추럴 가스,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하면 L이고 아무튼 이런 합성가스 상태로 바꾸는 거 그것도 하나로 넣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부생가스도 하나의 생산 로드맵의 이 생산 소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송 방법이 이제 그 다음에 큰 문제인데요. 액화하려면 마이너스 252.9도, 253도로 얘를 낮춰야 됩니다.
마이너스 162도로 천연가스를 낮추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마이너스 253도까지 낮춰야 되니까 비용과 안전성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이너스 162도인 천연가스에다가도 모든 물건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래 떨어뜨리면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깨지는데, 야, 이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숙제죠. 그래서 대안으로 수소를 암모니아화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합성이죠. 그리고 또는 수소에 탄소를 붙여서 메탄이나 에탄이나 프로판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합성가스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물질 자체는 해결이 됐는데 수송선, 인수기지, 그리고 저장 시설의 안전 또는 가격,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해오면 국내에서 수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다 깔려 있습니다. 전국에 이 주 배관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도시가스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매 공급망이 다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소만을 위한 수송 파이프라인을 다시 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두 번째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 비용 문제와 수소가 또 위험하다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국에 기존에 쓰고 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난관이 있다. 이게 유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충전소로 간다면 이것도 이제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늘 보고 있는 주유소, 휘발유, 경유 충전소에 수소를 같이 넣을 것이냐, 아니면 LPG 충전소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합칠 거냐, 별도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제도적인 숙제입니다. 이걸 지금 LPG 충전소는 지역 독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수소는 그러면 지역 독점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숙제가, 제도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갈게요. 대표적으로 수소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두 개의 지역이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땅이 넓어서요. 대중교통이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2대, 3대 자가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O2가 엄청 나와서 수송용 에너지 원료인 휘발유와 디젤을 어떻게 하면 사용을 줄이고 그 사용을 줄여서 CO2를 감축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숙제죠.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승용차와 경부하 자동차, 경부하니까 이제 이 부하가 작은 거니까 소규모 작은 자동차겠죠. 뭐 트럭도 조그만 거, 이런 연료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전기차의 단점, 아시는 것처럼 전기는 배터리가 장거리 주행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전기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였다, 이거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수소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즉 충전소든 파이프라인이든 이걸 깔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의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1조만 해도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가 넘는 돈이죠. 이거 뭐 그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나 충전소를 깔았을 때 돈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똑같이 그린 수소로 갈 거냐, 그레이 수소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있고, 다만 미국은 이제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전통 천연가스 자원이 너무 많고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너무 많고 너무 싸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오히려 수소 에너지를 떠들지만 당장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천연가스가 너무 싸서요.
미국에서 그러면 수소 에너지 때문에 생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법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참 오래됐습니다. 1992년에 에너지 정책법을 만들어서 경부와 자동차의 75%를 휘발유 경유가 아닌 다른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했어요. 92년에 이미.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대체 연료 안에 수소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화석 연료가 아니면 대체 연료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2005년에 이게 부시 행정부 때인데요. 에너지 정책법을 만들면서 수소에 대해서 법에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수정 미국 육상운송법, 동일하게 미국은 일관되게 가는 게 수소 부분이 수송용, 즉 자동차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미국 교통부로 하여금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로판, 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뭐 이런 전략적인 지점을 설정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 즉 충전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방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주정부들에서 주로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제로 자동차 보급 지원 프로그램 이래서 수소 자동차를 포함한 이런 전기 자동차의 보급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U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EU가 미국보다 수소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정책이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요. EU에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은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즉 전기가 생산이 됐다 안 됐다, 양이 생산량이 많았다 느렸다 하는 문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처럼 자동차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많이 생산되고 어떤 땐 적게 생산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많을 때 이걸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부족할 때 쓰면 된다. 그래서 배터리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배터리에서 불나서 사고 나듯이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규모의 에너지라면 가능하겠지만 한 국가의 에너지를 전력을 배터리로 해결한다. 만약에 그 기술이 개발된다면 노벨상 타고 남을 문제입니다. 배터리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수소를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수소 이야기가 정책적으로 큰 이제 어떤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EU에서는 파워 투 가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2016년부터 청정에너지, 유럽 전체 모든 주민, 유럽 사람을 위한 청정에너지라는 패키지 입법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U에서 수소와 관련된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지침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EU 지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석연료가 아닌 것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다. 그러면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될 텐데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해낸 그레이 수소는 EU의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수소인데 어떤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고 어떤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문제가 돼 있어서 일단 EU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생산된 그런 수소도 신재생에 포함시키자.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CCS를 포함해서 석탄에서 나오는 탄소를 지중해 묻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얘도 일종의 신재생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개정안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쟁점은 수소를 첫 번째 천연가스처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의 발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히 하면 가스냐 전기냐입니다. 이 수소를 딱 볼 때 얘가 가스냐 아니면 전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심각한 논쟁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논쟁인데요. 이제 미국과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동일한 논쟁입니다. 수소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있지만 수소 파이프라인은 없어요. 근데 수소 파이프라인을 유럽 전체에 깐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거 수소 파이프라인을 독자적으로 까는 건 못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천연가스가 가는데 수소를 그냥 같이 집어넣는 거죠. 수소와 천연가스가 믹싱이 돼서 이렇게 가서 수요처에서 받아서 천연가스하고 수소를 구분을 해서 수소만 빼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에다가 탄소를 결합시켜서 얘를 천연가스로 만드는 거죠. 메탄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냥 메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앞에는 수소인데 뒤에는 천연가스화돼서 천연가스는 또 화석연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를 또 쓰면 또다시 탄소가 나오거든요.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지침 말고 가스 지침이 있습니다. 가스 지침. 가스 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타 형태의 가스를 가스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수소도 기타 형태의 가스에 포함돼서 가스 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제일 고민을 하는 게 이 가스 지침을 따르더라도 수소 자체의 기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다. 이거 안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게 있어요. 또 에너지 문제는 EU가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주권을 인정합니다. 각 EU 구성원 국가마다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생산 등등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미 탈퇴했으니까 독일의 수소 안전 기준, 프랑스의 수소 기술 안전 기준, 이게 다원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수소를 메탄으로 전환하죠. 수소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천연가스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수소가 있는데 생산하는데도 비싼데 이걸 또다시 신가스로 탄소와 수소로 결합시키려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끝에 가면 다시 또 이 탄소와 수소를 끊어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있고요.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EU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은 수소를 그냥 순수한 가스로 볼 거냐 아니면 전기로 볼 것이냐. 가스로 본다면 가스 지침, 가스에 관한 법이 적용이 되고 전기로 본다면 전기에 관한 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걸 지금 수소가 성격이 어떤 놈이냐를 가지고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거죠. 이런 다른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서 지금 제가 쫙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의 제일 큰 문제점은 그린 수소가 아니라 그레이 수소 중심의 정책이라는 거죠. 신재생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이 사실상 전체 에너지 공급의 전력 생산의 사실 솔직히 5%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린 수소 생산 자체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린 수소가 가능하려면 미국이나 호주처럼 땅덩어리가 커서 시차가 3시간, 4시간 되고 여기가 해가 떠서 이쪽에 가서 이쪽에 아침 해가 뜨면 여기는 점심쯤 되고 여기 점심쯤 되면 여기 저녁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태양이나 풍력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 양이 엄청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길쭉한 나라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렇게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땅도 좁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천연가스로 쉽게 천연가스, 부생가스는 얼마 안 되니까 천연가스에서 개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이요. 요즘에 유가가 조금 떨어져서 싸지만 이거 너무 비싼 연료예요. 제일 비쌉니다. 전기요금 중에 제일 비싸요. 제일 싼 게 원자력이고 석탄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물론 이제 석유는 안 돼. 중유는 발전을 못 하니까. 이 비싼 거를 또 개질하고 이걸 수소를 깨면 비용이 또 나오고 이걸 수송하고 또 수소로 발전을 하면 중간중간에 이 수송 전환이나 수송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숙제가 지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석탄에서 수소를 뽑고 나오는 탄소는 땅에 묻고 그 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대량 생산과 가격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래 좋다. 석탄에서 수소 빼고 그리고 또 우리는 땅이 넓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수소 개발해서 팔겠다.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호주 같은 나라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있는 게 2018년 18만 톤에서 40년 526만 톤을 하려면 결국 해외 수입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픔입니다. 석유가스도 우리나라에 보존 매장된 게 없어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결국에 수소도 해외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럼 어디서 수입할 것이냐? 호주 근처로는 호주고요. 또 이만큼 땅덩어리 큰 어느 나라에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면 수입을 해올 수 있겠죠. 그게 어디인지는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빈약한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청정수소를 개발을 못한다면 차라리 원자력을 통한 수전의 방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요즘 그렇게 말이 많은 월성 원전을 그냥 가동하면서 그걸로 수소를 생산해서 한번 수소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소타운 같은 거를 선도적으로 한번 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수소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다고 해도요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2020년 8월 기준으로 EU에서 천연가스에서 생산한 수소 1kg의 가격이 1.5유로입니다. 천연가스에다가 CCS, 즉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묻는다면 여기에 0.5유로가 추가돼서 2유로가 됩니다. 신재생에서 개발을 하면 수소를 생산하면 2.5에서 5.5유로가 됩니다. 지역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소 가격이 약 1kg당 약 7.7에서 8.1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달러로 치면 그냥 1,000원에도 8,000원이죠. 가솔린 1리터에 지금 1,300원, 1,400원 쳐도요. 1리터면 약 740g 가니까 1kg로 전환해도 1,500원 쳐도 글쎄요. 8달러와 1,500원은 비교가 안 되죠. 그 수소는 지금 당장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2022년에는 킬로그램당 6,000원, 이제 6달러까지 가겠다는 거고 2040년에 3,000원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3,000원까지 떨어뜨려도 석유가 더 싸요. 휘발유가 더 싸다는 얘기죠. 휘발유 지금 1,400원, 1,500원 해도요. 그럼 이게 다 진짜 휘발유냐? 아니에요. 세금이 50%가 넘거든요. 휘발유 진짜 순수한 휘발유 값은 아마 700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경쟁력이 생각보다 경제성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수소 에너지와 수소 사회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아무리 수소차가 좋고 그래도 이게 충전소 없고요.
어디서 뭐 어디 이 강원도 한번 가는데 500km를 700km를 달린다고 쳐도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좀 놀고 그러다 보면 강원도에 수소 충전소가 없다. 또는 충전 한번 하려고 수십 킬로를 달려가서 충전하고 와야 된다. 이런다면 안 타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중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우리도 아마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수소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어디서 받아서 그걸 충전소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까지 또 다른 이제 사회 전체적인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요 다음 남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안전 부분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수소폭탄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수소 생산, 수소 수송, 그리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 수소로 인한 폭발, 수소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불이 붙어서 터지는 거, 쉬운 표현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술 표준과 안전 기준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은 충분히 노력을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우리나라도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수소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수소가 가지는 특징, 또 장점 이런 것, 단점, 그리고 해외에서는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바라봤고요.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현실, 그리고 정말 현실성을 갖추려면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도 변경 또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는 기술이나 연구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바라봤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년, 1, 2년, 3, 4년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은 한 세대 이상, 즉 30년에서 50년 이상 긴 시간에서 큰 그림을 보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들의 우리의 인식이 변하여야만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수소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틀로는 분명하지만 이걸 우리나라의 현실에 어떻게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저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수소를 소비할 수 있을까, 또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또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